네, 2018년 12월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죠.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안타까운 사고로 또 이제 사망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결국 개정안에 대한 목소리였는데요. 연말 12월 27일 돼서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또 전면 개정이라는 시간이 28년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김용균 씨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많은 사업체가 있는 전남 동부 지역, 우리 지역에도 김용균법 통과가 갖는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인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곽세연 노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거 좀 짚어보기 이전에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이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는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건가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8년 12월 10일이죠.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그 태안의 화력발전소에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그 김용균 씨는 컨베이어 벨트에 떨어진 석탄을 제거하고 또 그 석탄을 싣는 그 배수관을 확인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네. 5시간 정도 연락이 닿지 않아서 확인해 봤을 때는 컨베이어 벨트 밑에 끼어서 이제 숨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을 계기로, 이 사건을 계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국회를 드디어 통과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가 문제가 된 것은 단순히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이면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이 우리의 실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김용균 씨가 소속된 그것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하청업체들은 이 경쟁 입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낮은 금액을 이제 제시하게 되고요. 그것은 곧 그 인건비의 감소, 특히나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인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죠. 실제 김용균 씨도 혼자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원청이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하청을 주고 또 그것을 낮은 금액으로 하청을 받게 되고 다시 또 열악한 환경 그리고 산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김용균법, 또 위험의 외주화법 모두 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칭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산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산재를 규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요. 산재는 실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상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러한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법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의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안, 즉 예를 들어 전기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어떤 의무가 필요한지 또 지게차에 관한 내용, 컨베이어 벨트에 있을 때는 어떤 사업주의 안전 의무가 필요한지 등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상당히 방대하고요. 그러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지 28년 만에 전면 개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이 사건이 좀 결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28년 만에 전면 또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마련이 된 거죠. 그간 목소리가 나온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니고 최근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역시 좀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왔었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이제라도 개정된 이유가 있다.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2016년이죠. 구의역도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이제 고치던 청년이 열차에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추모 물결이 있었고 법이나 제도가 개정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업안전보건법 자체가 사업주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또 그에 대한 제재를 하는 형식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기업, 즉 경영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쪽에서의 부담 요인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전면 개정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법이라는 게 결국 방향도 참 중요하지만요. 그 문장 하나하나
특히 뭐 단어 하나하나에도 그렇죠.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혹시 좀 미비한 점은 없을까요? 네, 하나씩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현행법에서 근로자라고 하여서 보호받는 대상을 이렇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개정하기 이전에 앞서서 먼저 논의되었던 부분은 일하는 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일하는 사람에서 노무를 제공한 자로 다시 축소돼서 개정안이 지금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과연 노무 제공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또 산업 형태가 지금 플랫폼 노동자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런 형태에서 과연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모든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견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그러네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사업주가 법을 위반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자라는 것이 논의되었는데 네. 이건 역시 개정안에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역시나 뭐 경영계의 큰 반발, 또 정부 측에서의 네. 다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법의 하한을 설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 구조가 상한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측에서는 큰 부담이 없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반대로 경영계의 입장에서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네. 지금 경영계 입장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 확대와 관련해서 너무 과잉주의 원칙이다. 즉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라는 게 주요된 입장이고요. 또한 사업주의 처벌 강화에 있어서 전과자를 너무 과다하게 양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의 금지와 관련해서요. 과연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재해, 즉 위험 요인이 그렇죠. 없어지냐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학계의 의견이 많습니다. 네. 말씀 여러 가지 하셨습니다. 뭐 처벌에 하한선이 없다, 또 노무를 제공한다라는 것에 정의가 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외국에서도 뭐 산업 안전에 대한 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만한 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은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네, 영국과 호주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반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업주의 안전배려 의무라든지 사업주가 자신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즉 노동자에 대한 책임이라든지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세부적으로 다 규정해서는 모든 노동자를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후에 특정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행령이라든지 행동준칙이라는 규칙을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일반 규정을 두고 있고 또 처벌 규정 또한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이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영국의 경우에는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에 벌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제한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고 네. 그렇다면 충분히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그렇죠. 있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용균법이 우리 산단이 많은 이 전남 동부 지역에도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은데요. 네. 매년 빠지지 않고 뭐 산업 현장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유형별로 좀 적응할 수 있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우선 노무사로서 많은 사건들을 좀 이렇게 봐오셨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산업 안전 관련해서 좀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근로자였는데 이것이 이제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말은 이전에, 즉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하나의 사건을 제가 예로 말씀드리자면 그 화물을 수송하는 트럭을 소유하고 또 이것을 운전하는 기사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사분이 A라는 사업장에서 A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이제 철골물을 이 기사님의 트럭에 옮기는 작업을 같이 하는 과정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 벨트가 끊어지면서 철골 기둥 하나가 기사님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그 해당 재해 근로자분은 사망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네.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네. A 공장의 그 사업주가 기소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은 이 A 사업주와
트럭 기사와는 직접적인 사용 종속 관계가 없다. 즉, 이 기사분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23조를 사업주는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대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는 보호대상 확대 규정이 적용됐다면 이 트럭 기사분은 그에 따른 법적 안전성을 보장받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분은 법적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네. 또 하나는 작업 중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지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26조에서 작업 중지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노동자분들이 어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그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현장을 대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현장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고를 한다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동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규정을 위반할 시에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노동자분이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대피를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주분이 해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한참 말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갖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 개정안에서 그 부분이 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개정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네. 또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에 그냥 삭제가 된 부분도 참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이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 도대체 이번에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이걸 한번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요. 가장 중요한, 제가 지금 세 번째 언급하는 것 같은데 네. 보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근로자라는 용어에서 이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확대되면서 예를 들어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이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모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그 노동자에게 그 작업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를 들어서 도금 작업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유해 위험 물질을 다루는 업무를 그 사내 하도급의 인가를 그 금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네. 다만 그러한 것이 하청이 그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또 그러한 기술을 원청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이제 도급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원청의 안전에 대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즉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22곳에서 더 확대돼서 원청이 지정한 장소 또는 제공한 장소, 원청의 사업주 전체, 사업장 전체에 대해서 네. 이렇게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굉장히 말이 많았죠. 사업주의 처벌 수준의 강화가 있습니다. 네.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서 만약에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요, 이러한 범죄가 5년 이내에 2차례가 반복되면 기존의 형벌에서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법인에 대한 벌금에 있어서도 현행 1억에서 이제 개정안에 따라서 최대 10억까지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또한 원청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 밖에도 화학 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서도 기업의 임의대로 비공개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네. 본인이 영업 비밀을 주장하면서 이제 비공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기존의 작업 중지권이 26조라는 한 개의 조문에 나열돼 있었다면 이것을 3개의 조항, 즉 사용자의 작업 중지권, 노동자의 사업 중지권,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권으로 세분해서 규정하였다는 내용이 바뀌었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정말 준비하면서도 보면은 너무 어렵고요. 그렇죠. 굉장히 방대하고. 방대한 내용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영상으로 준비는 하지 못했고요. 질문만 좀 담아봤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 협력업체 직원
직원들이 있는데 사실 많은 위험한 일들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법 개정으로 업무 분장이 원청으로 옮겨가는 거냐? 이게 진짜 가는 거냐? 안 하면 되는 거냐? 이런 네.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산안법 개정을 통해서 정규직화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상 이번 개정안에는 정규직화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정규직화로 가는 것은 맞고, 실제로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 원청의 정규직화 또는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이 네.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김 전태일 씨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말을 외치고 분신한 지가 48년이고요. 그로부터 2018년도에 똑같은 20대 청년이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런 사고가 부디 되풀이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